고작 인구 260만 명의 작은 나라 자메이카. 그곳에 온 24살 청년에게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다. 우사인 볼트. 육상의 꽃 100m를 9초 58에 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더 이상 적수가 없을 것 같은 그지만 멈춰설 수는 없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 누구는 자신의 기록을, 또 누구는 라이벌의 기록을 넘어서기 위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달리는 곳. 이곳에 과학이 있다. 블루 마운틴 커피와 레게 음악의 전설, 밤 말리로 유명한 나라 자메이카. 마침 우리가 도착한 날은 자메이카의 국경일이었습니다. 국경일을 맞아 도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스트로베리 힐에서는 스포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뭐가 그리 신나는지 마치 축제를 방불케 합니다. 자메이카에서는 국경일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에는 어김없이 육상대회가 열립니다. 이런 작은 마을 단위의 경기부터 큰 대회에 이르기까지 1년에 열리는 대회만 해도 약 70여 개. 대회마다 그 열기는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단연 100m 경기입니다. 스타트부터 심상치 않던 저 선수는 100m를 10초 31에 뛰는 프로 선수. 이 작은 시골 대회의 프로 선수라니 좀 의아합니다. Yeah, I used to run professional for the Racers Track Club. Yeah, he's a nice training partner, a nice friend and stuff. It's a good feeling to know that yeah, they're amongst stars like Usain Bolt, Johan Blake, you name them. I've been living here for more than 10 years and stuff. And every year I look forward for this sports day. My family, my friends, everybody come out and help push me to come and take part in this sports day. 잘 갖춰진 트랙도 운동화도 없이 맨발로 뛰지만 달리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은 자메이카. 자메이카 사람들에게 육상은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의 좋은 놀이 문화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10년부터 전국 고교 육상대회를 만든 자메이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이렇게 뛰면서 식민지의 아픔을 뛰어넘도록 했다는데요.
시골 마을의 작은 대회지만 트로피만큼은 격식을 갖췄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달리기를 즐기는 문화. 자메이카 사람들의 마음속엔 늘 스프린터의 꿈이 가득합니다. Well, train hard as him, do as well as I can. My best ability to do well. Train hard and eat good, eat the right thing. Future, a runner. Who do you like best for a runner? Bolt, Why is that? because he's fast like me. 자메이카의 영웅이자 희망인 우사인 볼트.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굵직한 2대회에서 6전 전승, 5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운 그의 모든 것이 담긴 자서전은 자메이카 꿈나무들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의 영원한 라이벌 타이슨 게이. 우사인 볼트가 타이슨 게이의 200m 신기록을 갈아치운 것은 세계 대회가 아닌 자메이카의 한 국내 대회였습니다. 작은 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지만 그 기록에 있어서만큼은 국제 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이것이 자메이카 육상의 힘입니다. We have a very strong tradition of track and field in Jamaica. We have from the basic schools, from the very, very young kids, we have competition at prep schools, we have competition at primary schools, we have competition at the high school level, right? And all of that are strong, competitive environments where people are rewarded, the kids are rewarded as they go along. We have a very strong role model in the persons from 1948, from they have been going. And so those who have made the move have experimented and have come out, you know, to be...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이 있고 태양은 빛난다는 자메이카의 국기 뜻처럼 달리기는 자메이카 사람들에게 태양처럼 빛나는 희망입니다. 자, 이번엔 가까운 나라, 같은 동양인의 한계라는 조건을 가진 일본 육상으로 가봅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올림픽 단거리 동메달. 동양인의 한계를 넘어 올림픽 단거리에서 딴 일본 최초의 메달. 그 뒤에는 36노장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사하라 노부하루. 연이은 올림픽 예선 탈락 후 2004년부터는 400m 릴레이를 자원해서 무명의 후배들을 이끌었던 그. 무려 4번의 도전 끝에 딴 값진 메달. 그래서 그의 은퇴식에는 존경과 감사의 박수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다 들고 나가야 됩니다. 육상 트랙에서는 은퇴했지만 지도자란 이름으로 다시 트랙 위에 선 아사하라 노부하루 선수. 그가 이끄는 육상 클럽은 이 지역 학생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어하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도시 오사카. 하지만 부모님들은 방과 후에 열리는 이 육상 교실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とても素晴らしい方で人間的にもできてる方だと思ってまして、私も、中学校と高校と陸上してたんですけども、とても素晴らしい方っていうのを知ってたんでね。私は3人子供ここに通ってるんですが、走ることがやはり大好きで、朝原選手をずっと家族で大ファンで、銅メダリストということも知ってましたし、本を読んだりとか、朝原さんの単発的な陸上教室にも通ってたんですけど、で新聞にこちらで開催するっていうことを見まして、3人とも
はい、入部する形になります。 세계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지는 육상이지만 일본에서 육상은 비인기 종목에 서름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어릴 때부터 육상의 즐거움과 함께하는 것. 당장 눈앞의 메달보다는 육상 수영 같은 기초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일본. 일본의 기업 역시 선수는 물론이고 이런 작은 육상 교실까지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陸上競技は人気がないという認識はないんですね。で人気があるなしにかかわらずこういった走りたいとかですね、それと企業としても、企業トップアスリートを支援するということは企業 PR とかあるいはこういった地域貢献社会貢献に非常に有効だということで、企業としても企業価値というか企業のバリューというのを上げる意味でも非常に意義のある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아시아를 대표하는 육상 강국으로 떠오른 일본. 일본의 빛나는 메달 뒤에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응원이 빛을 더합니다. 2011년 8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앞둔 대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비인기 종목 육상에 대한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선수가 마지막 스포트를 할지. 뜨거운 취재 열기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치러진 경기. 하지만 세계의 벽은 높았습니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 역시 별들의 경기에 집중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한국 선수들은 늘 이 사각틀의 바깥쪽 사람들의 관심이란 테두리 그 밖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기록입니다. 여자 200m 결과가 지금 전광판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레이스도 있었습니다. 저기 저 제일 앞에 뛰는 선수가 만 19, 구미시청 소속의 박봉구 선수입니다. 지켜보는 이들도 깜짝 놀란 레이스. 100m, 200m를 넘어 300m에서도 선두를 유지하던 박봉구 선수. 하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스퍼트에서 힘이 부족했던 모양이네요. 열아홉 청년의 열정도 세계의 벽을 뛰어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국제시합 경험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라고 몇 번 뛰어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사람이 많은 관중에서 뛰어본 거 처음이라서 그래도 솔직히 좀 많이 설레고 좀 살짝 흥분 들떴다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감도는 출발선에서조차 쇼맨십을 선보이는 볼트. 역시 타고난 승부사입니다. 육상 스타와 함께 뛰는 대회. 어부지리로 받은 환호였지만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뛰러 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몰리는 게 처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람들이 떠들든 뭐하든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응원을 해주니까 좀 이게 삘받더라고 이게. 맞아. 진짜로 뭐가 좀 확 타올라. 여기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9초 86. 초반 스타트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최 대회 신기록을 세운 우사인 볼트. 그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와 함께 뛰어볼 수 있다는 것도 모처럼 뜨거운 취재 열기와 함성도 가슴 벅찼지만 그러기에 더 많이 쏟아질 질타와 비난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우리한테는 그냥 꿈 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정도 선수가 되니까 저런 걸 할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아직 육상 단거리는 육상 뭐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특히 단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 나갈 수 있는 기준 기록도 통과를 여태까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항상 뭐 꿈 같은 얘기, 뭐 그냥 상상밖에 할 수 없는 얘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주눅이 든 거죠, 한마디로. 주눅이 들고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페이스를 못 찾고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주눅이 들 만큼 꿈 같은 이야기로 치부해버릴 만큼 너무도 빠른 스피드. 자메이카 선수들 특히 우사인 볼트의 경우 우리 몸과는 태생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답니다. 바로 잘 뛰는 유전자로 알려진 ACTN3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약 3,000개 정도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운동 능력과 관련해서 알려진 유전자가 30개 정도 밝혀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18개 정도는 이 지구성 능력,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또 파워, 스프린트, 아주 순간적인 빠르기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CTN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 스프린트들, 파워와 관련된 그런 유전자로 알려져 있고 AC 유전자는 지구성 능력과 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메이카 출신 스프린터에게 유독 많다는 유전자 ACTN3.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선천적으로 잘 달리는 이런 유전자가 없는 걸까? 저랑 그냥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외국 선수들, 특히 동양 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서양 쪽 같은 경우는 키도 이제 크고 키는 똑같아도 다리 길이가 이제 다르니까요. 나한테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있을까? 뭐 궁금도 했고 뭐 잘 나오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잘 나와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 최초로 국가대표 단거리 선수들의 유전자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혈액에서 DNA를 추출한 다음 몇 가지 처리를 통해 G라인이라는 곳에서 ACTN3의 존재를 찾아냅니다. 단거리 선수들의 경우 이 중에서 RR형, RX형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몸속에 이 유전자들이 있으면 ACTN3가 더 잘 만들어지고 ACTN3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빠르게 해 순간적인 스피드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13명의 선수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5명의 선수는 안타깝게도 파워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7명의 선수들은 충분히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을 한 국가대표 선수들 중 반 정도는 잘 달리는 유전자 ACTN3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예상과 다른 결과에 한껏 고무된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계획합니다. 육상 선수의 달리기에는 특정 유전자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근육의 역할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 근육. 세계적인 육상 선수들은 이 근육의 횡단 면적이 일반인의 약 3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근육의 이름은 바로 대요근입니다. 허리 쪽의 요추에서 시작해 골반과 대퇴골 아래로 길게 부착된 이 근육. 일본 국립스포츠과학센터 지스에서도 대요근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대요근의 크기, 대요근의 실질적으로 파워와 능력들이 결국은 무릎을 당겨 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일수록 일반인이나 전문적인 선수보다도 이 대요근의 크기가 굵고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무릎에 당기는 능력들은 결국은 피치와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요근의 강화는 기록의 단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록 단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대요근.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선수들의 대요근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을까요? 흔쾌히 분석을 수락한 국가대표 단거리 선수 13명, 그들과 CT와 MRI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보폭과 빠른 피치, 육상 단거리 경기에서 절대적인 승부수가 되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 중 빠른 피치와 직결되는 대우근은 선수들이 강하고 빠르게 다리를 당기는 데 필요한 근육으로 폭발적인 가속 스피드를 유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적인 선수와 우리 선수들의 대우근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9초 72의 아사파 포엘, 일본의 국민 영웅 아사하라, 그리고 우리 선수들, 허벅지 지름을 동일하게 봤을 때 상대적 대우근 크기로 비교해봤습니다. 서양 선수에 비해서 박봉구, 임희남 선수의 경우 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서양 선수보다는 작지만 일본 선수보다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동양인이 그러니까 무조건 신체적으로 안 좋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딸린다. 동양인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제가 동양인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 좋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측정들을 하면서 동양인들도 신체에 못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선수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몸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몸을 알 수 있고 내가 뭐 어떤 식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함께 실험에 참가한 선수들의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측정을 하긴 했지만 그저 데이터로만 존재했을 뿐 선수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켜주는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과학 시대, 이들은 아직도 과학보다는 그저 정신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56년) 만에 올림픽 실화 재현 직전 황영조 직선 홈스트레치 황영조 열면 우습 황영조 골인 직전 황영조 사실 우리나라 육상에서도 스포츠 과학적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몬주익의 영웅으로 떠오른 황영조 선수. 한국 마라톤의 역사를 다시 쓴 황영조, 이봉주 선수를 키워낸 고 정봉수 감독. 그가 바로 한국 육상의 스포츠 과학 1세대였습니다. 한국 마라톤과 일본 마라톤을 비교했을 때 한국 마라톤은 일본 마라톤에 30년 처져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부분이나 훈련적인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의 훈련 방법을 이제 그대로 도입해서 저희들한테 접목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일본의 마라톤 그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접근을 시켰는데 마라톤과 과학의 접목, 그 체계적인 훈련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팀이 바로 삼성전자 육상단입니다. 매일 아침 선수들의 젖산 테스트를 하고 심박수를 분석해 선수의 몸 상태에 맞는 훈련량을 주문하는 오인환 감독. 이것이 섬세한 운동, 마라톤의 주요 전략이라 말합니다. 진짜 출발선상에서 출발해서 꼬링 할 때까지 컨디션이 아주 좋은 컨디션이 갖고 있지 않으면 실패 보는 게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은 섬세하게 준비를 해서 출발선상에 세우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학과 영양학과 생리학을 알지 못하면 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2.195km란 지루한 싸움. 이 싸움에서 탄수화물, 그러니까 근육 내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선수들의 주된 에너지가 되는데요. 아직도 마라톤 선수들은
고 정봉수 감독의 글리코겐 식이요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합 1, 2주 전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탄수화물을 극도로 고갈시킨 후 시합이 임박하면 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꿔 에너지원의 저장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외국 대회 같은 데 가면은 그 호텔에서 몰래 그 프라이팬 갖다 놓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고, 또 노트르담 마라톤 가서 한국 최고 기록 세우기 전에 저희가 식이요법을 했었는데, 그 식이요법을 하는 동안에 네덜란드 그 지역 신문에서 날 정도로 그 조그마한 선수가 한 끼에 600g씩 계속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기만 600g씩 먹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신문에 날 정도로 의아했었는데, 그 식이요법을 잘 하고 나서 경기 결과가 한국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또 그 대회에서 2위를 했고요.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포츠 과학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마라톤 국가대표팀과 함께 실전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재직 당시 황영조 선수의 심폐 능력을 밝혀낸 김기진 교수. 20년 만에 선수가 아닌 황영조 대표팀 감독과 조우했습니다. 양쪽을 열 수 있는 차. 42.195km의 구간마다 젖산과 심박동을 측정. 선수들의 근육 손상과 피로 정도, 산소 운반 능력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늘 연습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뿐만 아니라 코앞으로 다가온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대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김원탁, 황영조, 이봉주로 이어진 4번의 금메달. 하지만 지금은 8년째 끊어진 그 메달의 끈을 다시 잇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마라톤 기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코스와 환경. 다행히 코스는 거의 오르막이 없는 평지라 걱정이 없지만 대구의 높은 기온과 습도가 변수입니다. 더위는 선수들의 근육을 수축하기 어렵게 만들고 산소 공급도 체내 수분도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5km 구간마다 계속된 체열은 오늘 선수들이 얼마나 현지 적응을 잘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데요. 이 결과를 토대로 선수 개개인의 강점을 파악해 아시안게임 대비 및 내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의 최종 엔트리도 판을 짤 예정입니다. 일단 피로도 측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도와 그리고 피로 회복이 얼마나 빨리 가져오는지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이 더위에서 얼마나 많은 피로도를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누가 빠른 회복을 보이는지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속에 ATP, 글리코겐, 지방이 순차적으로 이용됩니다. 글리코겐이 주 에너지원인 마라톤의 경우 산소를 마시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유산소 시스템으로 글리코겐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젖산도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이 젖산은 근육의 수축작용을 방해해서 운동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이 젖산 농도는 선수들이 레이스하는 과정에서 근육의 피로 상태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토대로 실제 선수들이 그 레이스 구간에서 얼마나 지쳐 있는지 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아울러 선수들의 그 산소 이용 능력이나 또 에너지 대사의 에너지의 이용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스의 운영의 어떤 그 전술이라든가 또 자기의 체력의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중요한 근거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아시안게임 마라톤 금메달 이란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라톤 유망주
지영준 선수와의 노력과 황영조 감독의 과학적인 트레이닝이 아주 강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나 봅니다. 국가대표 단거리 선수들의 달리기 동작에 문제는 없는지 정확한 역학적 분석을 위해 우리는 초고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감동의 드라마가 연출됐습니다. 예선 4조로 출전한 김구경 선수가 31년 동안 한국 육상의 발목을 잡고 있던 10초 34의 벽을 깨트린 것입니다.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준결승에서도 여우수아 선수와 임희남 선수가 각각 10초 33, 10초 32로 한국 기록 갱신이 쏟아졌습니다. 예선에서 10초 32를 기록한 김구경 선수는 준결승에서 10초 23을 기록. 불과 90분 만에 한국 신기록을 0.08초 단축시키는 놀라운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기록에만 열광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소홀히 하는 우리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꾸준히 분석해온 미야가와 교수. 그는 이토고지, 수에츠구 신고 등 100m, 200m에서 아시아 신기록 선수를 배출한 일본 단거리의 대부로 통합니다. 0.01초의 싸움이라는 육상 단거리. 우리가 낸 31년 만의 신기록도 일본과 0.23초나 차이가 납니다. それから例えば科学っていうのは10秒23、1回出ただけではこれは科学的では言えません。ですから彼のこれからもしくは他の選手も毎回毎回走るたびにデータを集めていく。でデータがやっぱりより多くなればなるほどデータは正確になります。でその正確になるっていうことが科学的というふうに言えます。オリジナリティを求めてトレーニングをしていましたので、例えば動作を少し変えたりするときはビデオカメラとか動作分析の、システムを使って、この考えが正解だったというのを後からくっつけて、自分の心ですね。 일본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자메이카에서 우리가 만난 수많은 스포츠 과학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몸 동작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선수들은 자신에게 맞는 몸 동작으로 제대로 달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국민대학교 이기광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기복이 심한 기록, 특히 국제대회 기록이 저조한 이유가 다 몸동작에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약점을 빠른 걸음으로 극복하는 김구경 선수. 문제는 레이스 초반, 너무 넓게 잡은 보폭입니다. 서양 선수들을 의식해 40m 구간까지 보폭을 넓히다 보니 후반에는 힘이 떨어져 결국 전체 보폭도 발의 빠르기도 느려지게 된 겁니다. 임희남 선수와 여호수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선수를 의식, 초반 보폭을 너무 크게 잡은 결과 레이스 중반 보폭이 좁아집니다. 누구와 달리느냐, 어떤 경기냐에 따라 제각각인 자세. 선수들 각자 특징에 맞는 정확한 자세와 주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단 많은 훈련량을 하고 보는 거예요. 자세 같은 거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 이유가 한 번에 팍 잘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될 수 없고. 보폭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뭐 모션이라든지 뭔가 파워라든지 그런 걸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좀 부족한 거죠.
그 보폭을 생각하고 그에 맞는 트레이닝을 하면은 좀 더 나은 기록,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더 나은 기록이랑 좀 더 나은 모션이 더 나오겠다. 그 적절한 보폭이라든가 보빈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수들은 뭐 동체, 몸체하고 그 다리의 각도라든가 그 팔꿈치 각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이룰 텐데 자기한테 가장 그 자신에 맞는 적절한 보폭과 보빈도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자신의 그 관절 각도 정보를 안다면 훈련할 때 그 관절 각도를 만약에 뭐 그거보다 더 크거나 작을 때 코치들이 그걸 비디오 영상 분석을 통해서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줘서 그 훈련을 한다면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폭, 보빈도 수와 함께 초반 스타트 기술 역시 단거리 레이스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체육대학 연구팀과 함께 국가대표 선수들의 스타트 동작 분석을 해보기로 합니다. 단거리 스타트에서는 첫 걸음을 어떻게 떼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손은 땅에 어떻게 짚는지, 다리의 각도는 얼마나 되는지, 총성이 울릴 때의 첫 스텝은 어떤지. 우리들은 최초로 모션 캡처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정확한 스타트 자세를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단거리 남자 선수 6명의 스타트 자세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스타트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의 몸의 각도입니다. 팔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각도가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우리 선수들은 중심이 뒤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칼 루이스에서부터 카멜리타 지터, 우사인 볼트까지 최고의 스프린터 1000여 명의 데이터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자세 로봇과 비교해봤습니다. 공기 저항을 이기는 빠른 스타트, 그 스타트를 위한 이상적인 각도는 45도입니다. 이 고전적이고 이상적인 각도를 위해서는 강한 복근이 요구되는데 아직 우리 선수들에겐 어려운 숙제랍니다. The model is actually very classically based, and we've also looked at Usain Bolt and Asaf Pal and found that they're really good at what they do, but they do a lot of the same things that Carl and Leroy or Maurice Green did in the past. So there is,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particularly revolutionary that we do. We just teach everything. We just take all the classic concepts and try to teach them very well and are very disciplined.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2달여 앞둔 태능 선수촌. 새로 부임한 미국인 코치와 함께 45도 각도를 유지하는 스타트 교정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과학을 받아들이고 몸에 익히기엔 시간이 너무 짧기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45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한 선수들은 어떤 훈련을 받는 걸까요? 우리가 찾은 곳은 자메이카 킹스턴 공대의 MVP 클럽. 아사파 포엘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아주 유명한 육상 클럽입니다. 스타트 훈련을 위해 모인 선수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근을 단련하기 위한 낙하산입니다. 빠른 스피드로 스타트를 할 때 공기의 저항을 받아 상체가 들리면 속도가 감속하게 됩니다. 이때 공기 저항 때문에 상체가 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한 복부 근육이 필요한 거죠. 스타트뿐만 아니라 가속 구간에서도 복근은 중요합니다. 가속 구간에서 속도를 높이게 되면 상체가 더 많이 들리게 되는데 이때 상체를 잡아주는 것 또한
복근의 힘입니다. 가속거리를 조금이라도 길게 늘리기 위해서는 근력뿐만 아니라 지구력 훈련도 중요합니다. 100m 선수들이 200m, 300m, 400m를 전력 질주하는 훈련이 기록을 단축하는 데 효과적이란 겁니다. To get endurance and the more you can run through the line, you get a better result at the end of the day. So I guess the endurance, so you run like 150 meter or 200 meter for endurance and strength.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스타트에서 취한 45도 각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스피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출발이 빨랐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기록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인데요. 그래서 가속 구간을 달릴 때 우리 선수들의 동작을 분석해봤습니다. 가속 구간에서 이상적인 보폭과 걸음수를 유지하려면 근력과 유연성이 필수입니다. 임희남 선수의 경우 키에 비해 킥을 할 때 다리를 끌어올리는 각도가 너무 낮아 보폭이 줄어드는 단점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유연성이 좋기로 유명한 전덕현 선수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킥을 하는 각도는 이상적인 각도에 근접했지만 상체가 세워져 있고 발바닥 전체가 지면을 향한 것으로 봐서 몸의 근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우수아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 상체와 킥의 각도 모두 좋은 모습입니다. 자세가 좋다는 건 그만큼 근육의 힘이 좋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 자칫 근육과 유연성이 불균형을 이루면 부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빈도수가 다른 선수에 비해서 그냥 됐기 때문에 초반에 좀 안 좋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실험들, 유전자에서부터 근육 상태, 스타트 자세와 가속 동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석 결과를 선수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선수들은 오늘 처음 자신들의 모습과 기록을 겨뤄야 할 상대를 찾은 듯합니다. 이게 이제 그 힘인데 여기를 보면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배꼽의 중심에서 운동에서는 어떤 상대가 있어야 그 상대를 보고 또 훈련을 하고 목표 기록을 세우고 그런 점에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저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놀라워요. 어떻게 저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제 영상을 가지고 뭐 분석을 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면 정말 고마운 일이죠, 저한테는. 왜냐면 제가 그냥 카메라 이렇게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저의 자세에 대해서 너는 뭐가 부족하니까 뭘 좀 더 해라라고 하면은 저는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2010년 5월 31년 묵은 한국 기록을 갈아치운 뒤 처음 열리는 대회. 사람들은 또 다른 신기록을 응원하면서 선수들을 지켜봅니다. 광저우 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 하지만 시도 선수단의 출전 요구와 부담스러운 관심 때문에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담은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안게임 메달 유망주로 불렸던 박봉고 선수. 여우수아 선수 역시 200m를 뛰다 허벅지 근육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이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며 투지를 불태우던 선수들이
눈물로, 아쉬움으로 트랙을 떠나갑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시안게임이 다가옵니다. 아쉽게도 부상을 입은 박봉고 선수는 출전을 못하게 됐는데요. 박봉고 선수와 함께 드림 프로젝트에 임했던 김구경 선수. 한국 신기록에 빛났던 김구경 선수는 자신의 최고 기록인 10초 23에 훨씬 못 미친 기록으로 준결승에서 탈락합니다. 지난 대회 때 근육통으로 쓰러진 여호수아 선수. 모두의 걱정대로 여호수아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리 힘을 쓰지 못했고 (400m) 계주에서 메달을 외쳤던 사람들은 또 날카로운 비난으로 그들의 마음을 도려냅니다. 사람들은 쉽게 선수들의 노력이 부족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뛰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달리고 또 달린다는 선수들. 이제는 누군가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한계, 그것을 넘어설 방향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좀 한 단계 올라가고 싶은데 나 딴에는 열심히 하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의 힘보다는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힘이 있었으면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선수들의 이런 바람과 그동안의 시도들이 시발점이 된 걸까요? 한국 스포츠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이란 명목 아래 비메달권인 육상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분석이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물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육상 단거리의 경기력이 20년 이상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었고, 특히 스포츠 과학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접목을 통해서 점차 경기력이 향상이 되고, 특히 이 우수한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함으로써 과학과 접목이 된다면 우리나라 육상 경기력도 점차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육상 트랙이 아닌 병원에서 우리는 박봉고 선수를 만났습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의 부상 때문에 3개월이나 재활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켜보는 스승의 마음도 타들어만 갑니다. 아시안게임 400m 유망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왼쪽 허벅지 근육이 찢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대표팀에서 제외된 아픔. 과연 얼마나 회복됐을지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떨리기만 합니다. 이 정도면 일반인은 무시인데 선수기 때문에 본인도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연계에서 서서히 페이스를 올리세요. 욕심내면 절대로 안 돼요. 타고난 질주 본능 때문에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박봉고 선수입니다. 다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훈련은 어제의 그것과는 분명 다를 겁니다. 그저 잠시 스포츠 과학을 만나게 해주고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뿐인데 선수들의 눈빛은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1년 남짓 이들의 땀과 이들의 꿈을 지켜본 우리들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스포츠 과학이 들려주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선수들의 맞는 정보를 찾아내고 나무를 기르듯 긴 시간 꾸준히 공들여 선수들 몸에 입혀주는 것, 이들에겐 그런 스포츠 과학이 필요합니다.
박태환 선수도 솔직히 수영에서는 불모지였잖아요. 수영이. 동양인한테 불모지였지만 또 박태환 선수가 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상에서도 그러니까 동양인은 안 된다 이런 편견을 꼭 깨고 싶고요. 그 시스템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를 하면서 계속 과학적인 시스템을 계속 저희에 접목을 시키면서 이제 박사님들도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나가주면은 지금보다는 뭐 일본 선수들도 하는데 뭐 10초 빵빵까지 떴잖아요. 10초 플랫까지 떴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기록보다 더 넘는 기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양인 최초로 9초대 진입하는 게 지금 최고 목표로 지금 갖고 있어요. (10초) 남짓 달리는 일이지만 달리고 또 달려봐도 기록은 언제나 제자리를 맴돕니다. 들었다고 해서 느꼈다고 해서 스포츠 과학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사람들의 이 관심이 쉽게 사라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출발선에 섭니다. 기록 한계를 넘어서는 길, 이 길 끝 어딘가에 스포츠 과학이 있기를 기대하면서